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조금 전 2부에서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강원 동해시 북동쪽 인근 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난 건 오늘 새벽 6시 27분쯤입니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애초 기상청은 규모 4.0의 지진으로 내다봤다가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의 경우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고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또 충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은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고요.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위층 건물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0여 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7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번 규모 4.5 지진은 올해 한반도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7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애초 기상청은 규모 4.0의 지진으로 내다봤다가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의 경우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안전에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또 충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는데요. 진도 3은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고요.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위층 건물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0여 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7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번 규모 4.5 지진은 올해 한반도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후 김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쇄신 의원총회 결론인데 의 총장에선 김 의원을 향한 성토와 함께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쇄신의총은 당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거액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6시간 경론 뒤 내놓은 결의문에는 탈당자이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5월 통과, 당 윤리기구 강화,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한 당 혁신기구 설치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이재명 대표는 의혹 제기 8회 만에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김남국 의원이 무책임하게 탈당을 했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규명 없이 당을 나가 당을 더 궁지로 몰았다는 겁니다.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리해라. 비슷한 의견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많았어요.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 10몇 분 하신 것 같은데 다 비슷해요. 지도부가 책임 있게 해라. 김 의원 관련 추가 자료를 받기 어려워 실제로는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돈봉투 의혹 때나 거액 코인 논란 때나 리더십 부족으로 당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건데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재신임까지 물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쇄신 의총이 자칫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남았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그 주장을 한 당사자야말로 당원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신분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이번 주 안에 불러 돈봉투를 마련하고 전달한 경위와 수수자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 역시 강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돈을 끌어온 뒤 모두 900만 원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제2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정 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한 총리 역시 이 법안이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거들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간호법안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법안은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지만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스쿨존을 쉽게 알아보도록 기점과 종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 보도가 없는 곳에는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하고 스쿨존과 관광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하자 간호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이고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심의 의결됐는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 사실을 나열하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보고 간호사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잊지 않겠다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지난 주말 마라톤 협의를 거친 한일 당국이 이번 주 초 후속 협의에 들어갑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마무리하지 못한 일부 시찰 항목과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국장급 협의에서 생각보다 일본 측의 반응이 좋았다며 우리 시찰단이 보려는 시설과 이유를 설명한 뒤 그중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논의했고 현장 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답을 못 주고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무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 협의여서 일본이 안 된다고 하는 리스트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안을 낸다든가 할 수 있지만 일단 한 차례 화상회의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가 핵심 일정입니다. 독일, EU 정상회담 등도 줄줄이 잡혔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은 역대 4번째로 호주, 인도 등과 같이 초청국 자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 중 확대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나섭니다.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주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심이 쏠리는 일정은 한일 정상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사상 첫 공동 참배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마지막 날인 21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회담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던 푸놈펜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세 번째인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가 핵심 의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한미일 안보 협의체 발표나 새로운 공동 성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호 조율한 내용을 세 나라가 각자 발표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현재로는 계획에 변동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G7 회의를 전후로 또 다른 정상회담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오는 17일에는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문하는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이, 21일에는 귀국하자마자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그 이튿날에는 EU와의 정상회담이 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와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현지 시간 14일에 실시된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개표 막판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유력해졌습니다. AFP 통신은 튀르키예 국영통신을 이용해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결선 투표를 피할 수 있는 50% 득표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표율 90.6% 현재 49.8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야당 후보인 클루츠 다우룰루 대표는 44.38%로 추격 중이라고 현지 아나돌로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반격을 앞두고 유럽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 본토가 아닌 영토 수복에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카롤루스 대제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통합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about Ukraine. First of all, about Ukraine and our heroes and our soldiers and our children. Thank you very much. My appreciation. 1950년에 제정된 이 상은
지난해 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역대 수상자입니다. Ukraina tut ak Ukraina ce Europa. Die Ukraine ist hier und die Ukraine ist Europa. Herzlichen Glückwunsch und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박한 대반격에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Саме зараз час, щоб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визначали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можемо зробити поразку агресора незворотньою.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의 목적은 영토 수복이라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독일로부터 탱크와 장갑차 50대 등 27억 유로 4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최신의 전투기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슐츠 총리는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국 런던의 게트윅 공항 인근에서 현지 시간 14일 드론 의심 물체로 활주로 운영이 한때 중단됐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공항 측은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12편이 인근의 다른 공항으로 우회 조처됐다면서 비행장 근처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목격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항공편 이착륙이 재개됐지만 공항 측은 실제로 드론을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미혼 여성의 경우 병원에서 자신의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까지 나가서 관련 시술을 하거나 재판을 하면서까지 권리를 다투고 있는데요. 사회적 논란 속에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섰습니다. 류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는 냉동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려면 결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혼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혼 남성은 되고 미혼 여성만 안 됩니다. 정부는 시술 과정상의 위험과 가족계획 정책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으로 나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그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미혼 여성은 2018년 베이징의 병원에서 관련 시술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하고 다시 항소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当然希望就是所有有这个生育意愿的单身女性都能够平等的享有这个权利。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 문제는 출산의 문제를 넘어 남녀 평등과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신체 자기 결정권 문제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其实就是卵子是身体的一部分嘛，就是它的使用本身也是一个身体自主的一个权利，它其实也是一般人格权的一个内涵了。 이런 논란 속에 중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허용을 주장한 데 이어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심각하게 다가온 저출산 문제의 타겟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결국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증평군의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증평군의 한우 농장 한 곳에서 수의사가 사육 중인 소를 진료하다가 구제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소 418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지침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회생을 신청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회생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역으로 임차인이 회생에 내몰리는 꼴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결혼하면서 마련한 첫 보금자리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년의 송사 끝에 보증금 반환 판결도 받아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은 부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근거에 또 이제 벌어가면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배 상하차부터 세차까지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며 회생 절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면 소득 대부분을 돈을 갚는 데 써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 해도 5년이 지나야 지워지는 회생 이력이 발목을 잡아 아직 월세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 기록 하나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나 돈을 모아도 작은 집 이런 데만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 남모 씨도 최근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가 신청한 일반 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탕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남 씨가 심사가 진행되는 한두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 씨의 회생 신청으로 모든 채권이 묶여 압류 신청이 막힌 데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 재산을 동결시키면서 저희들은 어떠한 가압류라든가 집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시간 보내자고 하는 결과로 게다가 회생이 승인돼도 금융권 근저당이 앞선 순위로 잡혀있는 터라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가혹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관광버스 앞바퀴가 갑자기 터지면서 40여 명의 산악회 회원들이 고속도로 갓길에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했고 승객들은 무사히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차들은 사람들이 있는 걸 모르는 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산악회 회원들을 태우고 부산을 향해 달리던 관광버스 앞바퀴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도로에 갇힌 겁니다. 고속도로 갓길이 협사고 야간이니까 회원 중에 한 분이 대차 후방 안전조치 해달라 신고하고 1시간 20여 분 뒤 대체버스가 현장에 도착한 끝에 42명 모두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에 고장난 열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향하던 이 열차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동대신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열차는 신평역에서 완전히 멈춰섰고 저녁 8시부터는 남포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 사이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 8대를 긴급 투입했지만 대체 교통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장소에서 몇 버스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점, 그 점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서울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방향 강변북로비를 달리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허리와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폐지됐던 대형 포털 웹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이른바 실검이 부활하는 걸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으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실검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하는 검색어를 분석해 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절정에 이른 건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한쪽에선 조국 힘내세요, 반대쪽은 조국 사퇴하세요로 실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론 조작 같은 문제가 커지자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2020년 또 2021년에 관련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 다음이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용자들의 검색량 등을 분석해 키워드 5개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보니 실검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이버 역시 트렌드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하반기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포털 웹사이트들은 실검의 부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보정 과정도 거치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태만 달라질 뿐 본질은 실검과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힘내세요, 조국 시즌2가 우려된다며 정치와 경제 등 시사 뉴스를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슬그머니 끼워 넣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 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퇴치 TF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당정이 잠시 뒤죠. 7시 30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좀 지연된 상태죠. 40일 이상 지연된 상태인데 오늘은 좀 결론이 나올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해를 봤더니 지난해 평균 한전이 킬로와트당 한 155원 정도의 전기를 사와서 이거보다 35원 이상 저렴한 120원 정도의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32조 원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무려 이제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51.6원을 연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4분의 1, 13.1원을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누적 적자가 6조 원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한전이 올 1분기 들어서도 여전히 킬로와트 시당 한 174원 정도에 사와서 147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킬로와트 시당 팔 때마다 27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1년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가 무려 45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막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 2분기 지금 오늘 5월 15일이에요. 네. 이미 2분기 절반이 흘렀어요. 오늘 인상안 발표하면 사실은 내일부터야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만 이제 2분기 요금 인상분을 받게 수령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얘기로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한 7원에서 한 8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13.1원을 올려야 맞지만 이렇게 되면 또 전기료 폭탄에 대한 민심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이상 지연된 이유가 지금 민심을 계속해서 보는 거였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7원만 인상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가에 미치는 파장은 좀 있죠. 지금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기료를 한 307kW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이라면 2,400원 정도 오른 59,000원대 거의 6만 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되는데 물론 앞서서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도 더 한전이 20조 플러스 알파 5조 원 더 추가가 돼서 25조 한 7천억 원 규모이긴 한데 사장까지 이제 이 사임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자산 매각이나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나물의 그 밥 아니야? 이거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인상이 유력하잖아요. 이건 그럼 얼마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스요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좀 커졌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이 동결이었어요. 야, 그러면 겨울에 있었던 난방비 폭탄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지난해 가스요금을 무려 4번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압으로 올렸던 것들이 실제로 설날 가장 추워서 난방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에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서 소비자들이 충격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분기에는 야 전기요금하고 같이 인상되면 워낙 이제 반발이 크니까 동결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2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1분기 가스요금 동결하다 보니까 미수금이 더 늘었어요. 지금 이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 한 6천억 원대, 올해 3조 원 더 추가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1조 6천억 원대 미수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지난해 4번 올린 것만큼은 아니겠지예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폭이 메가주울당 5원 47전 가량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보다는 좀 낮겠지. 일부에서는 훨씬 낮은 한 1에서 2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스비 폭탄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가스비 사용을 줄였어요. 실제로. 서울시의 지난 2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 물량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27%, 1년 전에 비해서 6% 줄였거든요.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이 뭐냐? 전기가스 요금이 우리는 좀 민영화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유럽은 더 심각해요. 유럽은 사실은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전기가스 요금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제 정치적 어떤 이제 이 포퓰리즘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분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세대가 쓴 것을 우리가 물고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한테 물려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다지 이제 인상폭을 줄이는 것이 해법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상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소폭이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상이 그동안 이제 적자 때문에 발생했던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의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제 2026년까지 한전에 이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년에 적어도 51.6원 정도 킬로와트당 인상분이 발생한다라고 이미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로드맵대로 1분기 인상을 해보니 전기요금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눈치 보다가 지금 한 달 반을 이끈 겁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요금 인상에서 당장 내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도 2분기는 절반밖에 정상적인 요금 처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상폭도 13.1원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하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3분기 인상 요인 언제 발표해야 되느냐? 다음 달 발표해야 돼요. 6월 정도가 되면 3분기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안을 또 내놔야 되는데 이게 3분기는 계절적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이제 이 냉방철입니다. 저 에어컨 전기 폭탄 우려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큰 폭의 인상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럼 하반기는 어떠냐? 하반기 4분기에는 다시 또 가스 요금과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가 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13.1원이라는 그 폭을 인상하기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한전이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사원 전기요금을 팔 때 저렴하게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보니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돼요. 한전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 자금 시다를 교란하는 요인이거든요. 올해 1분기만 한전채가 약 8조 원 이상 이제 발행이 돼서 지난해보다 17% 이상 늘었는데 지난해만 1년 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한전채 발행 물량이 늘다 보니까 이 한전채 발행에 따른 하루 이자분만 38억 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는 어쨌든 이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조금 요금 폭탄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은 신용카드 할부하고 똑같거든요. 부담은 똑같은데 조금 나눠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작년에 높이면서 대출금리도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라고요.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사실은 계속 올라서 2번 동결됐을 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빨리 선행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년 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결 2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오히려 이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의 혼합형 고정형이라고 하는데 대출금리 최하단이 연 3.68%까지 낮아졌어요. 올해 초와 비교하게 되면 이 고정형의 경우에는 1.14%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인하폭을 보게 되면 0.68%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폭이었던 1% 넘지 않거든요.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은행 위기, 미국의 실리콘밸리 부도 사태 이후로 국내외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축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먼저 선반영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지금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지적을 내놓으니까 은행들이 이 가산 금리를 약간 마지못해서 내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제 대출금리 인하에는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부채가 축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잖아요. 실제로 좀 실현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계 대출부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데는 이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우는 가계 대출을 좀 억제하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가 잡기 위한 용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출금리의 이제 이 인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 대출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3월에는 무려 86%가 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18조 원 넘게 늘었는데 어떤 대출이 늘었느냐를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이에요. 3월에는 무려 2배, 93%, 4월에는 76%나 급증을 했는데 우리가 대출 문턱을 많이 낮췄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집값의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대출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 대출도 지금 3, 4월에 30% 내외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는 떨어지다 보니까 수신성 예금 금리는 줄고 있어요. 4월에만 이 은행에서 예금 금리로 빠져나가는 것이 무려 13조 원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는 주가 조작 사태도 좀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여파가 커지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문제가 됐던 거죠. 차익결제거래 CFT 전수조사에 좀 나서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18개 증권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CFT 계좌 3,400여 개를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집중 점검은 이번 이제 이 SG발 사태가 있었던 2020년 1월부터예요. 국내 증권사 13곳 그리고 해외 증권사 5곳을 포함한 이것이 보유하고 있는 3,400여 개 계좌가 될 텐데 아마 필요하게 되면 계좌 개설이 시작됐던 2016년까지 점검 기간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달에 이제 금융당국이 이 SG발 이제 주가 폭락 사태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계좌에서 주가 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과 연루됐다라는 걸 이제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제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검사하게 되면 보통 석 달 넘게 걸리거든요. 이걸 좀 2개월이나 좀 단속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하겠다라는 건데요. 만에 하나 이제 시세 조정이나 부정거래 혐의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SG증권발 우리는 8개 종목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CJ까지 포함해서 9개 종목으로 특정을 해봤더니 이게 12일 기준 시가총액만 하한가는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9조 8천억 원, 10조 원 가까이 허공으로 사라졌고요. 이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증권주가 된설이에요. 물론 다올투자증권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증권주도 그 같은 기간에 거의 4조 원 가까이 지금 시총이 날아가서 거의 이로 인한 이제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또 점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스스로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전국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습니다. 이는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교사 만족도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최근 교육계에선 교권 보호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망 1위는 뭔지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의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고통 어느 정도일까? 네가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새끼는 내가 가고 고개 놓을 거야. 너는 밥 처먹고 학교에 사는 일이 뭐고 도대체? 와 진짜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안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의도장에 나오면 알았나?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도 심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저를 이제 실사가 나온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 진상 학부모 한 명의 말이 더 중요하고 교사를 위한 법은 없다라는 걸 되게 여실히 느꼈고 지금 휴직 중이고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무차별적인 민원이 아동학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교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학대 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형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900건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교원 대상 설문조사마다 교사들의 바람 1위는 교권 회복, 특히 아동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으로 좀 보호될 수 있는. 특히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28일 부여되는 생활지도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특권 관련 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합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 관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현재 오늘 당정협의회 참석자들 소개가 이어지고 또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오전 당정이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인데요.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을 8원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 가스 요금을 다시 한번 더 논의하고자 당정 협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이만희 수석 부의장님, 송석준 부의장님 좀 오신다 그랬죠? 지금 오셨네요.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겸 산중희 간사님, 유성걸 기재위 간사님, 전주의 원내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 이창양 산업부 장관님, 강경성 2차관님, 방기선 기재부 1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 요금의 조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당정협의 2번, 민당정 간담회 2차례를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계, 에너지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왔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고민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간 수렴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요금 조정으로 타격을 입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여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 여당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그 결정의 시간이 왔다고 박대출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냉방비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정 회의가 끝난 이후에 YTN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분양가마저 비싼 편인데다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의 손님을 뺏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 1층 상가도 곳곳에 공실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지하 1층 상가는 훨씬 더 썰렁합니다. 통로 양옆으로 절반 이상이 비었고 임대문의라는 팻말과 전화번호만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이 돼 있고, 네, 또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임대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공실이 생기는 거죠. 이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은 9.7%로 10%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한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서울 평균 8.1%이고 강남권에선 잠실 세내역과 논현역 등이 높았습니다. 강남권 집합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0.85%로 1년 전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상가 임대 가격 지수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금리와 실물 경기 악화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로 생필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로 상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비싼 편이어서 분양받은 투자자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대단지 아파트 상가도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나드는 분양가 때문에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비싸서 그렇죠.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죠. 약간 제한은 1억 약간 안 되고 1층으로 가면 조금 넘고요. 같은 이유로 서울 개포동 3,300여 가구 아파트 상가도 분양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당분간 아파트 내 상가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7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과 경북 지역에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또 충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은 정지에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 또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위층 건물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7대가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김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농협 김치를 1년 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라 안팎에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팔도의 비법을 모아 정성껏 담근 한국 농협김치. 전국 8개 농협에서 저마다 만들던 김치 상표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통합구매 그리고 내부 그 비용 줄여가지고 생산 원가를 좀 낮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하면 이제 판매가 좀 더 많이 될 거고, 그러면 판매가 많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저희가 농산물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농협 김치 통합 브랜드가 선보인 지 1년 만에 매출이 크게 늘면서 농협 계통 매장에서 점유율은 기존 5%에서 15%로 올랐습니다. 미국 등의 수출 실적도 148만 달러로 1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전남 한평. 농협 김치가 산불로 피해를 본 한평 지역 주민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위해서 여러 조합장님이라든가 면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죠. 농협 김치 통합 브랜드 출범 1년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6가지의 소포장 세트 4.5kg 3,000 상자가 건네진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김치 맛있게 드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키우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남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농협은 올해 고들빼기와 말랭이 등 16가지의 맛깔스러운 김치로 유럽과 아세안 시장 공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 22일부터 인천 오이타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취항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이후 1년 만에 신규 정기 노선이자 제주항공의 단독 노선으로 주 3회 운영됩니다. 일본 규슈에 있는 오이타는 온천으로 유명한 베푸 유후인 인근이고 국내에서도 인기를 누린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 속의 배경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3.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9도, 대전 13.2도, 전주 15.6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 28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노약자는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